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DU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현재 경매 실무와 MPL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이덕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등 관련 공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특강을 들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좀 전공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특강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기였고요. 그와 함께 재작년 키워드는 부동산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폭등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거 레지던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금도 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로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경매와 MPL 중심으로 돈, 금융,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진단과 전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특히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모든 연구소 그리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매년 아니면 연말 연초가 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많이 예측들을 하시고 전망들을 내놓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전망이라는 게 변수가 많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결과를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칭타칭 부동산 전문가란 분들도 조심스럽게 이 부동산 가격이나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금융 특히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융이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경매 그리고 MPL이라는 부실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개념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경매 시장하고 그다음에 MPL 시장의 현황이 어떤지 통계적으로 살펴도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22년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전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면 먼저 부동산을 사는 자금을 생각을 하시겠죠. 대부분이 물론 자기 자본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부동산을 사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을 하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특강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또 개념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내용들은 첫 번째는 부동산 금융의 기초 그리고 부동산 경매하고 MPL에 대해서 개념 이해하고 그 관련된 이해를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 이런 거를 생각하면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는 항상 가격의 어떤 결과를 갖고 얘기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과 이 돈의 가치는 항상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동산 가격은 어떤 결정 요인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매매 형태에서는 금융이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금융의 종류하고 부동산 시장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경매. 그리고 MPL이라는 용어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부실채권, 자산 유동화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미리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경매하고 MPL 시장이 어떤 그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 변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긍정 요인이 뭐가 있고 현재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강의에 들어가서요 부동산의 기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이제 부동산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부동산은 뭐 건물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이제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말씀을 하시죠.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단순하게는 동산이 아닌 게 부동산. 그렇죠. 한자로 보면 안일부 동산, 움직일 동, 재산산자에서 동산이 아닌 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영어로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뭐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이 리얼자라는 게 이제 요즘에 뭐 유럽의 축구 구단도 있지 않습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것처럼 에스테이트라는 게 옛날에 이제 왕족이 갖고 있던 소유 땅인데 옛날의 땅들은 대부분 저 왕들이 이렇게 그 정복을 하고 그 정복에 따른 그 하사품 정도로 땅들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 왕이 주는 땅이었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거의 정설처럼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프로퍼티라는 이것도 부동산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 개념이 좀 넓은 의미로 이제 재산이라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셋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큰 의미로 자산, 재산보다도 조금 더 큰 자산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보면 부동산이 그럼 동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요. 부동산은 개념부터 일단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일반인들이 좀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 부동산 개념을 살펴보면 민법 제 99조에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그 정착물을 딱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토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정착물에서 굉장히 좀 그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예를 들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는 부동산입니까? 그러면 그건 동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토지에 있는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부동산 학이나 일반인들이 아는 부동산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정착물 중에 우리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건물을 생각할 수 있죠. 예, 토지에 있는 그 건물은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대신에 이 그 부동산을 이렇게 토지하고 그 정착물로 나눠 놓고 있는데 유럽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사실은 토지하고 그 건물을 일괄을 해서 한꺼번에 그 부동산으로 개념을 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는 토지 따로 그리고 건물 따로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비는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협의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광해 부동산, 이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에 준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그 강의를 할 때는 광해 부동산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중기, 뭐 선박 같은 것들은 사실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등기하고 등록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산하고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동산은 예를 들면 이 펜을 제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동산을 이렇게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그 등기를 통해서 소유의 그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준부동산 개념을 그 부동산에 포함시켜서 광해 부동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 향후에 이 부동산과 관련 법률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부동산에는 많이 있어요. 광업권도 있고 어업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해서 부동산처럼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그걸 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하지는 않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제가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사서 임대를 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용이나 수익의 어떤 그 목적을 다 하면 처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캐피탈 게인을 얻는 내가 산 가격 대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은 이제 일반인들 뭐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일반인들은 요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을 살라 그러면은 이제 물론 자기 자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이제 금융을 통해서 금융을 끼고 우리가 이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긴 사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치라는 돈의 가치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00원의 가치가 내년도 갔을 때 아니면 10년 뒤에 100원하고 가치는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돈의 가치를 척도하고 우리가 이제 재화나 아니면 어떤 그 물건의 가치를 교환하는 데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돈이긴 한데 그 돈의 가치는 항상 동일하진 않고 시간과 장소, 조건 등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어떤 그 가치는 지금보다도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돈의 가치가 항상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실물 부동산, 실물의 어떤 그 재산을 구매함으로써 그 가치, 돈의 가치 하락을 상쇄하고 돈의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부동산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수요를 보면 사실은 구입한 의사가 있을 수 있지만 구입한 의사만 갖고는 유효소라고 할 수 없고요. 거기에 구입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구매력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의 어떤 능력, 금융을 통한 자금 마련, 그 정도가 지금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부동산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 능력이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화랑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똑같은 부동산을 사더라도 비슷한 부동산이 많이 공급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대출이나 행정적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곡선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요. 공급곡선은 반대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이 늘어나는 그러한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최적화된 가격을 찾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 똑같은 부동산은 없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똑같은 부동산을 찾아서 갖고 올 수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부동산하고 다른 재화와 틀리게 이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꼭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공급에도 이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가 장기화되고 금액도 크고요. 그리고 주식 등 대체 투자가 수익이 좋으면 또 부동산에 대한 공급도 줄어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금이나 보유세나 거래세들이 만약에 그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제 공급에 있어 제약 요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등으로 개발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부동산 공급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항상 불안전한 시장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이 일반 재화와 달리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간의 탄력성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수요 시점 그리고 공급 시점의 어떤 타임렉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가 좋더라 그러면 사실은 단기 투기 자금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는 어떤 개별적인 요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별 가격으로 수렴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가장 큰 게 이 자금 문제, 구매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그 구매력 관련돼서는 이제 매수인들이 심리적 부분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영을 됩니다. 똑같은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매력까지 갖춘다면 그 유효한 수요는 되긴 되는데, 이 구매력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인 자본이나 아니면 금융 자본을 활용해서 그 부동산을 매매를 하죠. 타인 자본 같은 경우 대부분인 게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금 같은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갭 투자를 해서 그 자기가 일부 어떤 경우에는 거의 자기 돈이 안 들어가고 전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그 투자에 대한 그 과실을 수취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과거에 많이 볼 수 있었죠. 지금 이제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융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부동산 살 때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죠. 아니면 모기지론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등과 비교해서 규모가 크고 그리고 장기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금융이나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금융기관도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현재 상황이고요. 이제 부동산 금융이나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부동산 경매 그리고 자산 유동화 등과 관련된 NPL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건지를 예측을 살짝은 할 수 있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경기 하락이 될 때면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NPL 물량도 증가를 당연히 할 거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부동산 경매 신청 건수도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공급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 또한 하락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 등과 관련된 영역이 뭐 너무 어렵죠. 그냥 부동산 금융 그러면 부동산을 활용해서 운영해서 자금을 조달한 일련의 과정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통한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통한 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자금의 어떤 공급책 그리고 자금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자금을 중개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은 가계입니다. 가계.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내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건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은 그 자금을 쓰는 사람 수요로 보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금융기관 등이 그 가계와 기업의 중간에 서서 그 자금을 융통을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을 할 거고요, 개인들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기업에 그 돈을 대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 자금을 또 개인한테 이자로 돌려주겠죠. 요걸 이제 간접금융입니다.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수혈하는 그런 모양새가 간접금융이고요. 이제 개인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사채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투자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직접 금융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채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기업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뭐 증권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선물시장 같은 데서 아니면 회사채 거래시장 같은 데서 이런 걸 사서 우리가 자금을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개인한테 배당금을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 있죠. 이제 직접 금융하고 간접 금융하고의 차이를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여기는 사실은 이자를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식 샀다고 배당은 주지만 이자를 주진 않죠. 그렇지만 간접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이자를 약정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도 보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주라고 하고요.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채권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배당을 주지만 여기는 이자를 준다. 그리고 원금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식 사서 손실 봤다고 원금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주식이나 채권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금 상환을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여태까지 채권을 사서 우리가 이제 보증채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손실을 본 적은 없는데 IMF나 이런 우리가 금융 위기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채권도 상당 부분 원금 손실 부분이 있고요.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 금융기관이 사실은 그 IMF처럼 뭐 부도나는 케이스가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간접금융을 통한 이 대출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금은 꼭 돌려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파산을 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는 받고 5천만 원 이상 원리금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받고 나머지는 안타깝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놨죠. 예, 이렇게 이제 자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부동산 금융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금융, 주식이나 아니면 뭐 회사채 이런 걸 발행해서 유통시장을 통해서 그런 직접 금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분금융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지급이 없고 배당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을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이제 신디케이트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투자합시다 해서 지분형 투자조합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투자 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리츠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 예를 들면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요. 이 시중에 있는 큰 빌딩들은 소유자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대부분 이 리츠 회사 아니면 SPV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소규모 그리고 이런 어떤 투자 회사 간접 그 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고요.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뒤에 이제 매자인도 설명을 하겠지만요.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업은 조금 이거는 이자만 뭐 받거나 아니면 지분을 받는 거에 만족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금융기관도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의 어떤 과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묻혀서 지분금융이라고 하고요. 이런 지분 형태가 아니라 그 이자를 받는 형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부채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개인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설정해서 금융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신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할 텐데요.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이 만약에 부실이 났다. 그러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우선 배당해야 될 금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3년 3개월치 임금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도 먼저 그 금액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 신탁을 많이 활용합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그 신탁회사를 통해서 나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 신탁 재산은 그 회사가 별개로 처분을 해서 그 대출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신탁금융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 있습니다. 요런 PF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그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저 성남 지역의 그 땅 관련된 부분이 요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비용입니다. 업무인데요. 만약에 정부가 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토지의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성남에 있는 땅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면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다 자금 모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없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수익의 배분 문제가 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담보는 없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비전이 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아파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요 담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수분양자들의 분양금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요런 금융을 통해서 사업에 돈을 만드는 그러한 모양새를 할 수 있고요. 이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식 형태,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 이렇게 있을 때 지분금융은 단점이 사실은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만약에 부실이 나면 그 돈을 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많고요. 부채금융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가 너무 잘 나가는 회사일 경우에는 이자만 받기엔 너무 아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를 발행하되 나중에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컨버터블 본드, 전환 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요걸 발행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담보가 없지만 이런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나가서 회사가 향후에 굉장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BW 그러니까 신주를 살 수 있는 본드 윗 워런트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100원인 회사가 신주를 50원에 발행한다. 그럴 때 신주를 발행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채금융 형태와 지분금융 형태의 어떤 중간 형태인 이 메자닌 금융을 활용함으로써 후순위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에쿼티, 그러니까 지분을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수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일반 보통 주식보다는 배당에서 어떤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분금융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 거고요. 어찌 시장은 돈은 저도 그렇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수익이 많이 나는 쪽에 시장은 돈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개발에 돈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소비에 돈이 들어가느냐로 구분을 해보면 개발금융과 소비금융으로 나눌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PF, 신디케이트,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은 개발을 위한 금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저당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비금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금융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도 저당대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데 분명히 리스크가 있죠.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빌렸는데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금리가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를 하지 않으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저당 대출을 많이 해주면 사실은 그게 이제 장기로 묶이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은행이 유동성 리스크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죠. IMF라는 시기에서. 그리고 이제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자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 상환을 해서 실제로 지금 언젠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처를 못 찾아갖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머니 실제로 은행이 운영을 해서 이자를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도 대응을 하고 채권자들이 대응을 하겠죠.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이 하면 어떤 기한을 주고 기한이 상실이 지나면 부동산을 경매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할 거고요. 담보가 있는 것들은요.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고정금리를 하면 좋겠지만 돈을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가 좋고요. 또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오히려 지금 받았는데 금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약간 호불호는 갈리겠죠. 변동금리를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고정금리를 했을 때 좋은 점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은행이 좋은지 아니면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는 다음에 알아볼 자산 유동화나 NPL을 통해서 은행들이 유동성 리스크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 리스크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탁제도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은 많이 해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상환 같은 경우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은행들은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들은 원리금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원리금 균등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원리금을 나중에 내는 방향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조기 상환을 조금 막으려고 지금 은행들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채권자나 은행의 조건에 따라서 많이 협의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당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크가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요. 부동산 학과를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부실이 많이 늘어나면 경매의 어떤 신청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 대출의 리스크 중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제 은행들이 대처하는 방안이고요. 이 경매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을 예를 들면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안 드는 친구를 가서 그 집을 강제로 빼앗거나 아니면 그 집을 강제로 팔아서 그 금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고요.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약간 편법으로 가등기 제도를 활용을 해갖고요. 예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에 가등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힘쓰는 분들이 그 가등기를 본등기를 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변제기가 됐는데 변제 장소에 갔더니 그 채권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자는 나중에 변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본등기를 치는데 이런 악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갔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이 저당권과 비슷하게 적용을 하도록 했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창고업을 하는 분들도 보면 사실은 창고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제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고에 보관하는 물량들이요. 예를 들면 100원을 주고 사오면 그 중에 이제 10원 정도만 물류 비용을 대고 나머지는 창고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창고에 물건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물건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줘도 크게 떼이진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92년도 IMF 온 것 중에 가장 이유가 이런 외화대출 이슈가 있었는데요. 외화대출을 약간 힘쓰는 조폭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물건을 빼내야 되는데 창고업자가 물건을 안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물건을 예를 들면 그 물건 값이 막 폭등할 때요. 뭐 물건값 대신에 그러니까 보관료 대신에 아니면 금융비용 대신에 물건을 처분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제약을 법적으로 좀 두고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졌죠. 이 경매는 또 가장 중요한 게 경매 제도가 좋은 점은 이 말소주의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수주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유치권이나 아니면 뭐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빼고는 경매를 통해서는 기존에 있던 뭐 가압류나 아니면 어떤 소유권을 제약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다 경매를 통해서 깨끗한 지금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바뀌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경매를 뭐 가압류나 이런 거 있으면 부동산이 매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물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매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해서 깨끗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니즈들이 많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매 제도는 그전에는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2002년도 민사집행법을 새로 제정을 해서 절차적 그리고 공정성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이 경매 제도에 굉장히 정보를 얻는데도 쉬워졌고 접근하는데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경매가 굉장히 레드오션이 돼갖고 아파트 같은 경우 가보니까 어떤 경매장 가보면 한 100명이 오는 입찰을 보는 경우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경매는 이 폐쇄적이고 약간 경매라는 어떤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꺼리시긴 하지만 권리 분석이 쉬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참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게 경매 제도고요. 이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용어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것들이 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는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부릅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통계를 좀 보겠지만 실제로 강제 경매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은행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저당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경매를 하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용어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계약에 의한 경매 신청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뭐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형식적 경매도 있습니다. 경매 예를 들면 상속이 되거나 아니면 공유자 한 부동산을 몇 명이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사람 땅을 대부분 그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그 공유물을 분할을 해서 지분을 나눠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매매도 협의가 안 될 때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공유물 분할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 우선주의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 예, 뭐 옛날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 보시면 거기에 물권은 순서, 시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 그 대항력, 그러니까 주소를 이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제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러면 우선권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경매 시장에서는 물권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채권은 항상 안분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매는 분할 매각보다는 일괄 매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분할 매각이 하나씩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인접해 있고 같이 팔았을 때 가치가 높다 이런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분할해서 매각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각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경매가 예를 들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각하가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경매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각하는. 근데 각하는 조건을 맞춰서 다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기각 같은 경우는 채권이 없는데 예를 들면 경매 받을 돈이 없는데 그 경매를 신청했다. 아니면 A라는 사람한테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B라는 사람한테 경매를 넣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신청 자체가 아예 그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고요.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 차원에서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소급해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소급해서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을 때는 계약의 해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시점부터 그 시점 앞으로의 계약이 그 무효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해지. 예를 들면 아침에 신문을 여러분들 받으시다가 오늘부로 이제 내일부로 신문을 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신문 구독 계약 해지고요. 예를 들면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 어떤 조건이 틀려져서 계약을 원천으로 무효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계약을 해제를 하면 됩니다. 해제와 해지의 문제는 뭐 그런 정도로 구분하면 되는데 실제로 계약을 여러분 해제하면 굉장히 좀 그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뭐 해제 통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계약의 어떤 뭐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해제를 다투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매와 관련돼서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공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그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 재산을 압류를 하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 압류 재산을 처분을 하는 절차가 공매 절차입니다. 원래 이제 공매는 경매 절차에 준해서 다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틀리다는 거는 몇 가지 있지만은 온비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입찰을 본다는 그 점이 가장
크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권리 분석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인수할 부분이 있는지 매수인이요. 그리고 유치권이 있는지 현장에 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입찰을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고 물건 분석은 입지 분석하고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건을 부동산 살 때는 뭐 마찬가지죠. 물건 분석하고 입지 분석을 해서 그 물건에 대한 어떤 하자 부분을 다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는 기일 입찰이 있고요. 그러니까 입찰일 날 가갖고 입찰 봉투를 넣는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은 한동안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입찰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개찰일 날 도착한 입찰 봉투를 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TV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얼마 손들어서 그 호가를 부르는 호가 입찰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요 기간 입찰하고 기일 입찰을 했는데 대부분 기일 입찰일 날 입찰장에 참가를 해서 입찰 봉투를 넣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거나 경매를 당하실 때 이 배당 요구 종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소액 임차인 임차를 하고 있는데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러면 요 날까지 그리고 임금 채권자들도 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매각기일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입찰기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매각기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주일 뒤에 최고가 매수를 쓴 사람, 금액을 쓴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하는 기일을 잡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약을 하고 한 달 뒤 잔금을 치르고 그러지만 법원 경매는 입찰에 최고가를 쓴 사람을 입찰의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일주일 뒤에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잔금 기일을 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리고 입찰자가 있으면 낙찰,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 그리고 기일 변경 같은 경우는 취하 취소하고 기일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입찰장에 갔는데 그날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찰을 하시는 분들은 요 기일 변경이 되는지 항상 살펴보고요. 취하도 마찬가지고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거나 경매 절차를 또 취소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혼자 입찰도 볼 수 있지만 공동 입찰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그럴 때는 공동 입찰서를 같이 내야지 그냥 입찰서만 냈을 때는 입찰에서 낙찰을 최고가를 쓰더라도 낙찰을 못 받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 대금 납부기일은 아까 허가 결정일로부터 대금 납부기일 정해지면 그 날짜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납부기일이 지나서도 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연체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당을 받는 절차입니다. 배당에서 채권 만족을 하기 위해서 배당기일에 참여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 되고요. 이 배당에 대해서 또 뭐 이의가 있으면 배당 이의를 통해서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가장 큰 아까 공매하고 틀렸던 게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간단한 어떤 결정을 받는 절차가 있고요. 아니면 공매나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를 하면 거기에는 이 명도 소송을 통해서 물건을 인도받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이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소유권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가지의 어떤 3가지죠. 담보물건 그다음에 용익물건과 달리 요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채권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이 이제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고요.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토지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이 하나가 낙찰이 돼 갖고 소유가 바뀌면 예를 들면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요, 그 조건이 맞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 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경매 입찰할 때는 반드시 그 조건이 맞는지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채권의 물권화라 그래서요. 실제로는 우리가 전세 계약하고 전세권이라는 게 이제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전세 계약은 채권 계약이지만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법으로 전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물권과 같이 시간적인 어떤 그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항력, 확정일자, 그리고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 최우선 변제권 뭐 이런 부분들을 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이제 경매를 참여를 하시면, 경매를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산유동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 저당 대출이 부실이 났을 때 그러한 게 이제 그 쌓이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돈을 또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그만큼 부실이 났을 때는 이제 그 은행이 갖고 있는 그 부실이 난 채권들을 그 대부분 이제 무담보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담보의 채권을 이런 은행이죠. 자산 보유자가 그 투자자들한테 유동화를 통해서 이렇게 자산을 양도하고 그다음에 대금을 구하는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이제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트루세일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은행이 자기가 자산을 넘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또 자기 주머니를 넘으면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넘겼다라는 실질적 양도를 절차를 밟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서는 유동화 전문회사 SPC, SPV 이런 특수목적 기구를 설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 특수목적 회사는 이 자금의 그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 채권 그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자산 유동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보제도하고 자산유동화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담보제도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 담보 제공제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불필요하고요. 유동화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화 회사에 그 매각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은행이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채권의 조기 상환 위험이 존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조기 변제가 되거나. 근데 자산 유동화 같은 경우는 자산 보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은행이 뭐 파산을 하더라도 그 파산과 무관하게 자산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 가장 크게 이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등기를 이전을 해야겠죠. 그 근저당을 예를 들면 은행에서 다른 채권자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자산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자산유동화 법률 특례상 등기를 하지 않아도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등기 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제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담보대출이나 자산유동화나 사실은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이 양도를 통해서 그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을 특수목적 회사에 넘기고 그 자산 건전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NPL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용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NPL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면 non performing loan 그래서 사실은 그 이게 이제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없었던 용어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부실채권 아니면 뭐 무수익 자산 뭐 이렇게 용어를 했다가 97년도에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NPL이라는 용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그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정 이하 연체 채권은 대손 충당금 적립을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의문시되면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BIS 비율, 자기자본 비율에 치명적인 어떤 일의 부실이 쌓이면 위험하니까 이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재무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실난 채권들을 외부에 매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당권부 담보부 NPL 매입 통해서 사실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주식 채권보다는 안전적이고 투자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이 자산유동화는 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특례 조항을 제한하고 옛날에는 이 유동화 회사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취득세도 우리가 한 푼도 안 낸 적도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일몰 조항이 있어서 지금 똑같이 재산을 내고 있지만 이런 그 세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유동성 그리고 특히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초자산인 채권 및 부동산 관련된 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전략들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 인수를 통해서 아니면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해서 다시 파는 그런 전략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이 지금 그 연구가 돼 있고 실행이 되고 있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NPL은 담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담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NPL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가격의 문제가 되겠죠. NPL 중요 용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게 이제 ABS는 Asset Backed Security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증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OPB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Outstanding Principal Balance에서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하고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이제 뒤에서 이제 OPB를 활용한 어떤 그 통계를 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을 확정을 하고요. 자산을 확정을 우리가 풀링이라고 하는데 자산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자산을 이제 선정을 해서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우리가 인터림이랍니다. 이제 자산을 선정을 해서 자산을 넘기는 그 자산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이 컷오프 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용어들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채권 NPL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SM 매니저 AM이라고 하고 그 회사를 AMC SM 매니저 컴퍼니 이렇게 부르고요. 이 페이퍼 컴퍼니다 보니까 유동회사는 그 자금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트러스티 BT라는 제도를 반드시 두게 돼 있고요. 이 자산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채권을 양도한다 그럴 때 영어로 이제 론세일이라는 말을 쓰고요. 채권 양도 그리고 채무 인수, 계약 인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이제 그 자산을 어떤 관리하는 그 방법이 하나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찾아보시면 이런 계약 인수나 채무 인수, 채권 양도, 론세일 이런 개념들을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특례 조항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SPC나 SPB, Special Purpose Company, Special Purpose Vehicle 이런 그 특수 목적 기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회사들은 페이퍼 컴퍼니다. 그래서 유동화 전문 유언회사 형태를 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제 98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2003년도까지는 그 정신이 없었죠. 사실은 그 뭐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는 사실은 은행들도 파산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그 극복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까지는 그 1년에 한 6조 정도의 어떤 NPL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런 회사들이 그 NPL 물량을 소화를 했고요.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또 부실채권의 은행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좀 더 성장하고 안정기를 거쳤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뒤에서 통계를 보겠지만 많이 이제 정부의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변혁의 시기가 지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그 금융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NPL은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성이 있고 황금성에서는 일반 그 경매보다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실채권 투자 시에는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 낙찰 시 자금 부담의 경감이 있을 수 있다. 뭐 채권 상계 방식이나 아니면 질권 대출을 통해서 NPL의 투자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 세금 절감 효과도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적인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절세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특수경매 물건이 많다 보니까 낙찰가 예측이 어렵고 물건이 사실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 낙찰이 많이 되다 보니까 NPL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최근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 분석을 그래도 해야 되겠죠. 이게 채권의 배당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경매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불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경매 권리 분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잘못했을 때는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잘만 하면 원금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투자 당시하고 그게 엑시트 되는 시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어떤 괴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한번 볼까요? 부동산 부실채권이 어려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10억짜리의 현재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70% LTV 70%로 해서 7억 대출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은 대출 원금의 120%인 8억 4천을 설정을 하죠. 1순위 근저당권을요. 근데 이게 이제 연체가 되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이제 고정이하 연체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이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떨어질 때를 감안했을 때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액 회수가 될 수 있으나 사실은 경기라는 경매를 넣어도 한 1년 정도는 예상을 하니까 1년 뒤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나 아니면 또 충당금을 또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 케이스는 이제 현재 시세도 10억이다 그러면 충당금을 적립하지는 않겠죠.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또 경매의 그 회수까지의 기간들을 감안했을 때 은행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BISB 비율 등을 감안할 때는 NPL로 처리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 훨씬 좋지만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부실채권 NPL이 반드시 악성 불량 채권은 아니다. 대부분은 뭐 악성 불량 채권이겠지만 꼭 그 악성 불량 채권만이 NPL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례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제 그 좀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법원 사법 연감에 가면 이 자료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제가 따온 거고요. 2016년도부터 작년 2020년까지 경매 건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경매 건수, 그다음에 반복권 실행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작년은 경매 건수가 좀 줄었죠. 그런 걸 지금 파악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에서요. 그 부동산의 목록에 따라서 좀 그 종류에 따라서 좀 사건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거의 9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선박이나 아까 말씀드린 준 부동산에 해당하는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건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유의한 자료로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매년 경매 건수가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2016년부터는 그 16년, 17년, 18년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 경매 건수, 강제 경매 건수나 반복권 실행 건수가 굉장히 늘었죠. 이런 걸 보면 이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반증이 됐죠. 뭐 코로나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경매의 어떤 은행의 부실이 많이 늘었고 그 결과 이런 경매 건수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공급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또 그거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매 건수를 통해서 경기의 변동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가면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 말 보면 부실채권이 줄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비해서 은행은 부실채권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 뒤에서 보겠지만 NPL량도 좀 줄었고요. 이제 기업 여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실제로는. 그리고 가계 여신은 뭐 크게 변동은 없고요. 비율로 보면 2.8%, 2.4% 이렇게 줄었습니다. 총 여신도 보면은 2264조죠. 2264조에 그 부실 규모가 0.54%. 굉장히 좀 지금 양호한 수치로 보면 되게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손 충당금을 쌌는데 155조를 지금 은행이 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는 이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빨리 장부에서 털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경기하고 이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는 지금 차이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원래 올해 3월까지 작년 3월까지 그리고 작년 10월까지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이자가 안 들어오는 건들에 대해서 연체를 잡아야 되는데 연체 유예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체감하는 경기하고 이 부실 채권 규모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상황하고 나타난 지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유동화 발행 규모를 보면 그 현재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발행 규모를 보시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53%가 늘어날 정도로 대규모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공모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공모 수익형 증권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 MBS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그거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서 MBS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00년도에 저희가 그 서민들의 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그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이렇게 타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그 공적 자금 비슷한 부분이 은행에 들어가고 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약간 그 부실이 이월되는 그런 모양새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앞에 자료를 뭐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산유동화 발행증권은 79조가 그 발행이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53%가 늘었고 이거는 주택금융공사의 어떤 그 발행 규모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 회사들은 이제 부실채권,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할부금융채권 뭐 이런 부분들은 늘긴 늘었습니다. 18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3%가 늘었지만 그렇게 크게 그 뭐 많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그 부실채권이 어떻게 보면 경기 상황에서는 더 많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숫자상으로 보면 은행의 어떤 그 은행이나 아니면 그 공공법인이 갖고 있는 부실 규모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규모를 보면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공공법인 주택금융공사의 그 발행 규모가 엄청 많이 늘었다. 거의 뭐 73%나 늘어날 정도로 그 유동화 증권을 많이 발행을 했고요. 오히려 근데 은행은 4.8%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부실이 보시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많이 줄었죠.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가. 이게 이제 정상이라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지금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거는 이만큼 은행권에서는 그리고 저축은행에서도 많이 그 규모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수치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규모 대출 자산별로 보면 대출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뭐 519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주택저당 채권이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개인 여신은 전년도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매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어떤 그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2020년도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경기를 봤을 때는 요 숫자가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뭐 그 데이터는 오히려 부실이 줄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NPL을 담당하고 있는 그 투자회사, NPL 투자회사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작년까지 어떤 그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조 7천억 19년도에, 20년도에 4조 1천억, 21년도에는 2조 9천억, 3조를 못 넘었어요. 이게 시장에 나오는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늘었습니다. 거의 뭐 80%. 100원짜리를 80원에 사오니까 이게 부실채권인지 아닌지 지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 40% 정도, 36.5%가 지금 그 현재 경기 상황에선 더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만큼이 줄었다라는 지금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고요. 이 데이터의 어떤 그 분석은 은행들이 정말로 그 건전성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그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그 부실들이 좀 많이 뒤로 미뤄지지 않았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사실은요. 그럼 부동산 금융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보면 앞에 이제 경매도 살펴봤고 금융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NPL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다 해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금융시장은 지금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서 그리고 규제가 좀 강화됐죠.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주택 위주, 우리 아파트나 아니면 그 주거용 부동산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원자재가 올랐습니다. 원자재 값이 한 30-40% 올랐고 그리고 인건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 인상 요인이 지금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최근에 아마 그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하고 원자재 값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증가로 한 과거 3년 동안은 PF 뭐 개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다음 리츠, 조인트 벤처 등 이 부동산 금융이 아까 자산 유동화에서도 보셨지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그 하락을 할지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 부동산의 어떤 가격 하락에 가격 변동에 분명히 하나의 큰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매 시장은 아까 봤지만 사실은 그 크게 막 경매가 IMF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뭐 5배 이상 늘은 그 기록도 있는데요. 지금은 앞에서 봤듯이 보합이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 오히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권의 이제 연체 유예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맞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들고요. NPL 모양도 앞에서 보셨듯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매각 금액은 오히려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연체유예 금융권 연체유예는 연체유예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이 이연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진단을 해보고요. 자산 유동화 금액도 아까 보듯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대출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 은행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 쪽에서는 이 유동화 금액이 지금 많이 줄고 있다. 뭐 빈익빈 부익부겠죠. 잘 되는 회사는 지금 오히려 작년에 큰 수익을 더 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외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경제 상황이다라는 게 숫자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금융시장을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사실은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단순 부동산 금융이나 경매 사건과 NPL의 변동 추세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러한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부동산 금융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고 돈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의 어떤 폭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원래는 예상은 부동산 경매가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올해 이제 대선도 있고요. 네, 정치권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부실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NPL 물량도 덩달아서 증가를 하겠고 향후에 이제 경기가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 NPL 가격도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크게 매각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자산 유동화 금액은 증가 추세인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더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이런 부분도 좀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보합 내지는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인건비,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인건비나 원재료 값이 상승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은 인건비하고 원재료 값 때문에 건물 가격이 많이, 특히 공장이나 이런 가격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최소 20-30%는 지금 상승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장을 볼 때 이제 긍정적인 변수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복잡합니다. 복잡한 지금 상황이죠. 금리도 지금 인상이 된다고 하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사실은 뭐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금리나 코로나 사태 이런 단일 변수로는 크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규모도 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다 보니까 심리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시장은 크게 변동은 아직 보여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크게 느끼시겠지만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게 풀리는 올해 말이나 내년 되면 전세가들이 폭등을 하겠죠. 실제로 뭐 매매가의 차익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친 실소유자나 매수 대기자들이 아직도 시장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이나 청약의 어떤 가점 당첨률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거의 4인 가족이 만점을 받아도 청약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 요즘은 이제 조금 신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상승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양새도 많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3기 신도시 등에 풀릴 돈들이 막대한 돈들이 풀릴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막대한 돈이 풀리면 유동성을 또 부동산으로 다시 돈은 회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향후에도.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여러 가지 정치 변수도 있고 경제 변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변수도 많지만 이 분양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2022년도까지도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런 부분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대폭적으로 완화가 돼서 대출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실은 불안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하락을 이끌 만한 특별한 단초가 지금 사실은 많이 보이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 따져보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양적 완화를 지금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시장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한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부실로 이어지면 뭐 경매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도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붕괴로 근린시설 상가 등 매물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실 채권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경매가 늘어날 건데 요거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사실은 그 대로변에도 여러분 저 빈 상가가 많이 있고 근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그 공실들이 많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부실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이나 대출 규제 유지 또는 강화, 보유세 증가 등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거래 절벽이 가장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슈거리고요. 매물이 잠기는, 매물이 실종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도 아직은 그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총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3040 그 세대들이 그 아파트를 사는 걸 포기하는 부분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대구나 이 세종 큰 대도시에서도 미부장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도 좀 부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미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그 너무 고점 아니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가치를 판단할 때는 가처분 소득을 좀 보거든요. 내 소득 대비 이자를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기업도 마찬가지죠. 1,000원을 팔아서 얼마를 남겨야 이자를 잘 낼 수 있나 이런 걸 보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일반인들이 그 이자를 내거나 이런 뭐 아니 금리가 상승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구축 건물 새로운 아파트보다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거의 꼭지가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부 이제 대구나 이런 부분도 그리고 수도권도 이제 조만간에 어떻게 보면 또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라서 살 수 있는 좋은 데를 매수자 우위 시장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DSR 규제, 총량 개인이 소득에 비례해서 그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동산 수요가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력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강남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는 경우 있지만 거의는 그냥 외국인이 사서 그 관리 그 규제를 안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실제로 이제 그 수요가 그런 수요들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요. 이런 이제 그 부정적인 변수들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가보시면 이 자료가 있는데요. 매년 이제 주택건설 실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이 그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올해는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표로 쓰는 대표적인 어떤 그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입주 물량도 보시면 앞으로 2022년 올해 내년이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그 과거에 비해서 뭐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계속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인허가 실적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신규로 주택에 투자하는 금액이나 아니면 인허가 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구가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시장에서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히 큰 시장에서는 사실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지나친 비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 금리를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금리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바로 부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비투는 지금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거는 뭐 집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이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있다면 그때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대신 말씀드렸죠. 지나친 비투는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막 사는 건 아니고 구매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출구 전략까지 잘 마련을 해서 그냥 남들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걸 사서 내 자금에 어떤 자금을 어떻게 만들고 언제 엑싯을 하겠다라는 투자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봤겠지만 부동산 경매 신청 건수가 사법연감에 들어가면 분기별로도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 신청 건수가 어떤지, 그리고 부실채권 규모도 아까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 자산유동화 규모도 볼 수 있고요. 부실채권 규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필요에 따라서 살펴보셔갖고, 경기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될 거다, 중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이 로 데이터들이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정부의 규제나 아니면 어떤 제도에 따라서 이런 숫자들이 약간 허수가 들어가 있다면 투자를 중기 장기를 계획을 설립하는데 조금 큰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 고민을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역이나 물건 용도, 그리고 자기 자금 규모에 맞게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이걸 샀을 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수익을 낼 거고 언제 처분할 거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최적의 투자 물건을 찾아서,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조정 시기에 주택을 하나씩 사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단순 경매,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의 경매 시장에 참여해서 어렵게 경매를 받는 것보다는 NPL 투자를 통해서 보수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 그리고 경매, NPL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걸 보고요. 그걸 통해서 시장을 분석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2022년도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가격을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경매하고 NPL 쪽에 특화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전달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언제 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